자, 인드라를 스포츠 주식 암호화폐 분야 새가슴 쫄보 인간 지표로 임명함. 도장과 인드라 약발은 최소 6시간 최대 48시간 작동함. 네. 그래서 예, 지난번에 우루과이 5대0으로 진다. 예, 거기에 또 로스님께서 글 주셨죠. 예, 0대0으로 다행스럽게 비겼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그냥 고맙다고, 신에게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영향을 줬나? 신이 이것까지 챙기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0대0으로 비긴 건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전히 저는 전망하면 이번 월드컵에서 우루과이와 한국이 족골치를 다툴 것이다. 이렇게 포르투갈과 가나가 16강에 오를 것이다. 일본은 8강은 모르지만 16강은 무조건 간다. 이렇게 전망하겠습니다. 가쿠토님, 월드컵 우승 저는 진심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주식도 인간 지표죠. 인드라가 그 도지코인 이거 뭐 딱 이거 뭐 빼박이죠. 인드라가 111원에 매수해서 112원에, 그래서 수수료 빼면은 한 8,000원 먹고 떨어졌죠. 이것도 115원에 또 팔았죠. 이것만 봐도 인드라가 새가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인간지표도 그냥 말로만 하면 인간지표가 아니고 진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인드라가 아무리 머리를 막 이렇게 해놓고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그러한 것들은 다 알아요. 인드라가 다 이렇게 까놓으니까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계속 기조가 있죠. 내년 되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30% 정도, 20-30%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올해 말부터 내년 3월까지는 한 번은 큰 파국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손절매 원칙을 분명히 지키면서 그래서 크게 먹는 분들은 다행인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하고, 인드라는 분명히 인간 지표, 부동산도 인간 지표예요. 인드라가 딱 5억 5천에 판 집이 15억 갔었잖아. 지금 아마 12억 11억 가는 것 같아요. 인드라가 5억 5천에 판 집이 15억 갔어요. 그냥 그 아파트 앞만 지나가면 인드라가 마음이 약간 울적해져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부동산도 인간지표다. 그러나 이제 장기적 전망, 암호화폐 장기적 전망, 뭐 주식의 장기적 전망, 부동산의 장기적 전망은 대체로 인드라 말대로 되고 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드라의 예상대로 다 가고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단기는 3개월 내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인드라는 인간지표로 거의 작동이다. 거의 뭐 백발백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뭐 테레님께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인드라의 테레님은 그냥 인드라만 거론하세요. 다른 이웃분들 실명 거론하시면 부담을 느끼십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테레님이 지난 방송에 써있으니까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테레님께서 인용하신 이것들은 다 맞는 얘기죠. 근데 이게 하나만한 얘기다. 실전 투자에서는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전국 집값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어떤 지역은 집값이 오르죠.
강보합이거나 천안번에 얘기했던 진주 지역은 강보합입니다. 이런 것들을 캐치하고 투자하는 것이 실전 투자자지 자세죠. 맨날 무조건 10년 내에 집값이 내린다, 10년 내에 집값이 폭등한다, 그런 건 없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떨어지더라도 어느 지역은 오르고 오르더라도 개미들은 다 손해보기도 하고 그렇죠. 중경투. 중경투냐 인드라냐. 인드라가 인간지표다. 이 친구도 인간지표지만 역시 인간지표 영향력은 인드라가 더 세군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 물리학자들이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그래서 이 지식보관소, 지식보관소 방송 보다 보면 이 친구의 어떤 의도적으로 유행어로 만드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말이죠. 항상 나와. 이 친구 이 말 빼면은 지식보관소가 아니야. 항상 지식보관소는 반전이 있어요. 쫙 여태까지는 말이죠. 지금까지는 말이죠. 그러나 이런 연구로 인해서 통념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주류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 지금까지는 말이죠. 유행어가 되고, 유행어. 찰나님, 지금 사시는 아파트는 시가가 얼마신가요? 뭐 한 7, 8억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0년 전에 샀기 때문에 뭐 별로, 그때도 빚이 대부분이었죠. 저는 제가 샀을 때 집값이 얼마였더라? 한 1억 7천인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강남 집값이 5억이었어요. 5억. 그래서 그때는 김영삼 정부 시절이기 때문에 강남 집값도 오히려 마이너스 10%, 그때 뭐 강남 집값을 빚내고 샀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인간지표다 보니까 저희 동네는 그저 서울 시내에서 집값이 제일 싼 데예요. 우리 동네하고 도봉구가 인드라가 이렇게 보면 제일 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난개발 지역이에요. 저희 아파트 같은 거. 저희 아파트는 대단지도 아니기 때문에 딱 한 동만 있는 아파트예요. 그런 데는 집값이 싸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다 노인들이에요. 그래서 재개발도 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도 반대예요. 재건축하면 돈 내야 되잖아. 근데 다 그냥 연금보험 뭐 이런 걸로 왜 있잖아요. 아파트 담보 받아가지고 까는 그런 노인분들이 다수여가지고 재건축에도 그렇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그냥 우리 아파트는 그냥 저는 신경 안 써요. 그냥 살아. 강서요. 저는 강서 아파트 염창동에 살거든요. 근데 강서가 저쪽 마곡 쪽은 거의 이제 비싸고, 마곡 쪽이 굉장히 비싸고, 염창동이 싼데, 저희 사는데 염창동인데, 염창동에서도 저희 아파트는 싼 축에 속해요. 도봉구라고 그래서 다 가격이 싼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것처럼 저는 제가 사는 동네는 난개발 지역이고 여러 가지 무슨 문제가 걸려가지고 집값이, 아파트값이 싸요. 여러분 뭐 서울로 오시고 싶은 분들은 염창동 아파트 검색하시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하나 뭐 이슈가 있다면 지금 염창나루역 이런 거 생기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 반정유당이나 국힘당이나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거기 때문에 맨날 지하철 9호선이 지옥철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빨리 이 9호선을 분산시키는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하면 이 강남과 강북을 잇는 강서와 저쪽에 있는 노선이
개발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저는 뭐 제 이권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저는 그리고 부동산에 큰 관심도 없어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갯벌이 미래의 석유인 이유 이과형. 뭐 결론 얘기할게요. 뭐 저는 우리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 봐야 제가 30년 전에 산 가격보다는 훨씬 낮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힘이 15년 집권을 하면 집값이 안정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면서 인플레이율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쭉 간다고 봤을 때 한 5년 뒤쯤이면 수도권 집값 한 10억 될 걸로 보이고 5년 뒤 10억 10년 뒤에는 뭐 한 12억 그 다음에 15년 뒤면 한 15억까지는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전비 자유파시 정권이 들어섰다면 지금 만일에 그런 것이 되면 지금 서울 집값이 15억 가고 뭐 인드라 집값도 사는 아파트도 12억 13억 이렇게 갔을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죠. 전 세계에 국유본의 흐름이 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반쪽 놓으면 반쪽 미당 정권이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갯벌이 미래의 석유인 이유 이과형 얘기 잘 얘기했고 갯벌 기후 문제와 관련돼서 흥미로운 얘기고요. 다 아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과학 쿠키 전 세계 몇 안 되는 놀라운 기술 양자 관련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신경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우주의 진공 상태 지구에서도 가능하다. 또 이런 어떤 핵융합 연구소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지식보관소에서 강조했던 것들은 그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의 촉근 이론 같은 이런 평행 우주 이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입증돼야 되는데 입증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종교인지 오늘날 현대물리학이 과학인지 애매한 영역이다. 이것들을 현실화시키려면 우리가 실험으로 입증하는 실험물리학에서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면에서 지식보관소에서 어떤 시뮬레이션 우주론의 어떤 저러한 가설은 굉장히 흥미롭고 그 가설에 따른 어떠한 실험 결과가 뭔가 나온다면 노벨 물리학상감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인드라 리춘수 인간지표 리춘수 불가항마 1세대 이론가이죠. 인드라가 리춘수와 전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인드라와 유사하게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 우루과이 감독이 아르헨 독일 충격 먹고 자기의 전술 대신 다른 전술을 내놨다는 것 자체가 아르헨 독일 전에 대한 충격을 먹었다는 얘기고 전반에 강한 압박을 하죠. 그러니까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라면 다들 몸이 굳어지거든요. 이 굳은 상태에서 강팀들이 전방 압박을 확 가면은 실수 유발로 이기게 되게 한 골이라도 먼저 넣으면 거기에 당황해가지고 2골 3골 전반에 이미 게임을 결정해버리면 경기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여태까지 강팀들이 그런 식으로 했는데 독일이가 아르헨티나가 물먹으니까 우루과이가 앞선 어떤 전력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전술 실패가 있었다. 무엇보다 설사 그렇더라 하더라도 전반에 카바니를 넣어서 좀 이렇게 수아레스보다는 카바니가 훨씬 더 활동력이 있으니까 넣었다면 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겠나도 생각을 해봅니다. 결정력 면에서
전반에는 카바니가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왜 수아레스를 전반에 넣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후반에 교체 멤버로 넣었다면 예, 공간 활용도 훨씬 더 잘했을 텐데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황인범이 미들에서 연계를 정말 잘했습니다. 뭐 다른 미들들을 칭찬을 많이 하는데 그건 황인범이란 기본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미들에 황인범이 없었다면 한국의 미들이, 저는 미들에서 많이 밀릴 줄 알았어요, 우루과이한테. 근데 예, 황인범 덕분에 안 밀렸어요. 그게 굉장히 좋고, 황인범이 그런 어떤 중심을 잡으니까 다른 여타 선수들이 조금 더 빛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격진에서 손흥민이 딱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나머지 선수들에게 공격 기회가 오는 것과 같죠. 수비에서는 김민재가 중심을 딱 잡고 있으니까 다른 선수들이 분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기본을 중심이 해야 됩니다. 예? 그날 경기에서 눈에 딱 시청자 눈에 보이는 그런 선수가 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경기를 전체를 시야를 읽을 때 한국의 중심은 손흥민, 황인범, 김민재다. 이런 관점에서 나머지 선수들을 평가하셔야지, 이런 것들의 기본을 무시하고 당장에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냄비죠. 평상시엔 축구 안 보시다 꼭 월드컵 때만, 월드컵 때만 축구 보는 사람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의 견해이시고, 저같이 계속 축구 보는 입장에서는 황의조 선수가 골 뭐 이렇게 결정적인 찬스 놓치더라도 이해해요. 공격수는 그렇게 10번 실패하고 한 번 넣으면은 이제 그게 꼭 공격수고, 수비수는 김민재가 10번 잘하더라도 한 번 잘못하면 욕먹는 게 수비수고, 원래 그렇거든. 그런 거 이해하시고. 그렇다고 저는 김민재 선수 비난하지 않습니다. 김 선수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아요. 우려되는 건 김민재 선수가 그 우루과이전에서도 뭔가 부상이 있고, 그 누구죠? 김진수인가? 그 친구 인터뷰하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 선수들이 안 아픈 선수가 없대요. 다 아프대. 손흥민하고 김민재만 아픈 게 아니라 다 아프대요. 어떤 선수는 진통제 먹고 경기 뛴다고 합니다. 저는 하여튼 간에 큰 부상 당하지 않고 잘 월드컵 무사하게 맞춰서 손흥민은 EPL로 복귀해서 열심히 하고, 다른 선수들도 유럽 리그나 다른 리그로 많이 이적해서 좋은 결실이 있기 바라고, 저는 특별히 월드컵에 큰 관심이 없다. 국대 경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냥 하이라이트만 몇 개 본다. 하이라이트는 다 보지 않아요. 그냥 어떤 것만 보고 어떤 건 안 보고 막 그래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인드라가 얘기했죠. 그게 홍수한 정신이다. 일본과 그 사우디가 이긴 것은, 이번에 이란도 이겼네. 에콰도르한테 이겼다 그러셨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알리 정신, 상대의 자신의 강점을 강화시키고 상대의 약점을 최대한 노리는 것이 홍수한 정신. 홍수한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는 게 그거죠. 맞지 않고, 쳐맞지 않고, 쳐맞아가지고 나중에 골병 들지 않고 이기는 방법. 그 홍수한 정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잠깐 댓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없네요. 그리고 이거는 조지 프리드먼 국토전략에서 뭐 요약을 잘했죠. 저번에 이제 요원님께서도 프리드먼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전에 인드라가 이미 프리드먼 3명의 프리드먼을 얘기했죠. 그 중에 한 명이 조지 프리드먼이다. 그 조지 프리드먼의 어떤 이러한 정세 분석에 대해서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한 바 있죠. 이분이 동유럽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특히 반소, 파시즘, 굉장히 예민한 분이다. 그래서 이분의 어떠한 중심은 소련이고, 그래서 소련 전망에 대해서는, 러시아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이제 동아시아 부분에서는 이분이 생각하시는 게 과거에 2차 세계대전 전에 그 어떤 반파쇼 그런 정신에 투철하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이별날 정도로 경계하는 게 있다. 저는 물론 반쪽 아베를 경계하지만 조지 프리드만의 이 부분의 어떤 일본 부분 관련돼서는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지 프리드만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뭐 이번에 최정원 학술에도 오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건 긍정적이지만 이분은 국유본 책선은 아니에요. 그냥 요즘 인기 있는 지정학자지 브레진스키 반열에 올라섰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지정학자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국유본 학자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아침한개님, 언제나 인드라가 강조하는 우리 아침한개님 더 이상 스포일러 안하고, 아침한개님의 어떠한 유튜브 동영상을 읽는 것은 자유인의 의무이다.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보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한개님이 있어서 대한민국 안보가 걱정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톡 무력화된 안보리 실효성 있는 한국 핵방위 오늘 했죠. 조셉 디트라니 워싱턴톡에 그래도 몇 번 나오신 분이시고, 노버트 아이논 이분도 많이 나오셨죠. 브루킹스 연구소. 그래서 이제 올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안보리 회의가 10번 열렸지만 모두 빈손으로 끝났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통제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이 싫어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역대 미국 증언도 포함된다고 밝혔죠. 북한 핵 개발이 중국과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게 오랜 통설인데 중로의 관점이 바뀌었을까요? 구체적으로 미얀 협정이나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위배하지 않는 최적의 핵무장 경로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VOA 워싱턴톡 여전히 여러분한테 반드시 보시면 좋을 유튜브 영상 채널이라고 강조드리면서, 인드라가 여기에 딱히 첨가할 말은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인드라한테 질문 주세요. 인드라는 대부분의 논지에 대해서 VOA 워싱턴톡과 입장을 같이 한다.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인드라 생각, 국유본 생각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일치가 될 뿐이지, 분명히 얘기잖아. 때로는 어떤 국유본이나 혹은 어떤 거에서 의견이 다를 때는 인드라가 아예 언급을 안 하든가 비판하든가 하죠. 지금은 거의 싱크율이 95%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김태우 강서구청님의 열정에 큰 박수 칩니다. 강서구가 지방자치 경쟁력에서 서울 1위고 전국 4위를 달성했네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강서구가 지금 경쟁력이 1위라는 거예요. 야, 강서구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김태우 우리 강서구청님이 요즘 너무 열심히야. 수건 사업들 몇 가지 풀어내고 그러니까 지도가 확연하게 올라가는 걸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래요.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날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총선에서 강서구 인드라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국힘당 국회의원이 당선된다면 세훈이 형, 그러니까 성렬형, 세훈이 형, 김태우 강서구청 덕분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분위기라면 누가 나오든 예, 인드라 지역구의 그 국회의원 선거는 국힘이 당선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네요. 지그리슬링이 국뽕 조심하세요.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승이 뭐 김만배 출소, 만배도 배신했나? 김의겸 살법 처리 전망, 하여간 하여튼간 저쪽에도 의겸이처럼 해야지 다음에 공천 받거나 해서 뭐 아니면 도로 저렇게 하는 거라고 저도 봐요. 이겸이가 사업 처리 전망 될까 지켜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히철리즘, 인도 제2국, 인도의 어떤 그 인도 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도로 왜 요가, 수행 한때 굉장히 구루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 여행 붐이 많이 불었던 적이 있었고, 근데 이제 갔다 온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많습니다. 인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가 주시하는 국가인데 어떤 그런 것들 보면 스리랑카나 이 국가들보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인도란 나라는 엄청나게 큰 대륙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나라들 사람들 속성은 땅덩어리가 크고, 이러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랄까 자신도 모르게 굉장한 허세가 있어요. 그 대륙의 허세죠. 그런 것도 인도인들에게 있는 거지 인도인에게만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하여튼간에 인도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철리즘, 현실을 냉철하게 파악하는 그런 것은 히철리즘처럼 봐야 된다. 인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같이 보셔야 오늘날 인도의 진짜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고 인도와 어떻게 하면 함께 공정 번영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히철리즘의 인도 유람기는 굉장히 인도인에게도 굉장히 좋은 동영상이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뭐 정샤크 해서 이 친구는 뭐 하다 했더니 보통 그 여성 여행 유튜버들은 뭐 이렇게 맛집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맛있게 먹는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백팩 믿고 갑자기 태국 가서 조용 휴양지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맛있는, 시내에서 맛있는 거 아니라 갑자기 텐트 치고 태국에서 텐트 치고 거기서 삼겹살 구워 먹어요. 그게 재밌었다. 근데 태국도 약간 위험해요. 여성 혼자가 저렇게 야외에서 노숙하고 이렇게 캠핑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쨌든 한국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이나 일본은 인들아 직접 다녀보기도 하고 이렇게 간접 경험한 걸로 보면 한국과 일본 정도가 한국 여성 혼자서 이렇게 다녀도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는 사회고,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건 영국이건 프랑스건 다 위험해요.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예상보다 일찍 끝났네. 자, 질문 주세요.
무바연이 한국산도 홍자 가더라고요. 위험하죠. 위험해요. 이거 무바연 여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진짜 안전해요. 한국이. 예. 그렇잖아요. 무바연님도 많이 다녀가셨잖아. 유학도 다녀오시고. 예. 다른 나라 한국도 그렇게 따지면 위험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요. 예. 진짜 10배 이상 안전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예. 화랑님, 예. 한국, 일본이 안전합니다. 산에는 혼자 다니면 당연히 안 되죠. 무바연이. 그건 당연한 거죠. 예. 산에는 위험하죠. 당연히. 남자도 위험해요. 무바연이. 그 얘기 못하다. 예. 예? 나는 자연인. 예? 근데 산에는 예. 범법자들이 예, 수배된 사람들이 피해가지고 산에 사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산에 숨으면 예, 추적이 용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산에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 실제로 뭐 성폭행범, 살해범 이런 애들이 산다니까 위험하죠 당연히. 예, 그건 남자도 위험해요. 여자만 위험한 게 아니야. 산에 혼자 가면 어지간히 그 오지브로 같은 그런 친구가 아니, 그 친구는 축구도 하고 운동이 있으니까 1대1로 만나면 쉽게 지지 않으니까 그 친구 정도나 되지. 예, 인드라 같은 사람도 산에 혼자 가면 위험해요. 네, 각도님 달러 인덱스 전망은 어떤가요? 제가 볼 때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예, 당분간 이 추세가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한 게 유럽이나 일본에서 대응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선제적으로 한국 같은 나라들이나 그래서 금리 인상 그런 조치들이 취하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이 다른 나라에서 추세적으로 따라오고 있고 예, 그런 면. 그 다음에 그 미국에서 CPI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 인플레 정점에 도달한 것은 아닌데 머지않아 정점에 도달한다 이런 것이 시장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 3월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인플레 정점이 온다라는데 대부분 동의하죠. 뭐 빠른 사람은 이미 벌써 인플레 정점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데는 동의하지 않고요. 내년 3월 이내에 인플레 정점을 찍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시장 컨센서스라고 저는 봐요. 바로 그러한 것은 어떤 6개월 선반영이죠. 모든 어떤 그 합리적 기대 가설에 따르면 시장 참가자들은 6개월 이후의 상황을 미리 생각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대한 기대치로 이미 지난 10월부터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마다 달러 인덱스가 오를 수 있지만 현재로서 인느라 입장은 예를 들면 한미 통화 수합이 한시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 통화 수합 같은 경우는 한국만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같은 나라 몇 나라가 패키지로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상황이 온다면은 한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도 통화 수합이 체결된다. 한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한시적 통화 수합도 그렇게 필요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생각보다 한국 경제가 잘 버티고 있다. 문전비가 싸지른 똥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있지만 의외로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IMF나 세계은행, 그 다음에 세계 3대 투자은행 이러한 보고서들 보면 성렬형이 대체로 될 거 없이 잘하고 있다. 이런 면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에는 어렵죠. 그래서 낙관할 필요는 없지만 비관적일 필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각도님, 그거, 예, 맞습니다. 산의 지붕에 풀이나 나무로 가린 집은 위험하다. 예, 그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예. 자, 여기까지고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예, 시간을 드릴게요. 역력하게 지금 11시 33분이어서, 예, 1분 동안 질문 주실 분 주시고 없으면은, 예, 방송 끝내겠습니다. 예, 질문 주세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예, 예, 주식이 오른다고 해도 저는 제 생각에 암호화폐도 그렇고, 예, 내년 9월달 추석쯤 가야지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내년 여름이 와야 된다. 예, 여름 전에는 그러니까 인플레 정점은 3월 내에 찍지만, 예, 4, 5월, 6월은 증시나 부동산이나 뭐 암호화폐나 다 눈치 보기 장세가 될 걸로 보이고, 예, 여름부터 3분기부터 좀 오르고, 예, 10월 달에 좀 주춤하다가 다시 11월 달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한번 오르는 그러한 장을 길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년에는 큰 기대를 하지 마시라. 금리 인하 따위는 없다 내년에. 근데 한국은행은 12월 달에 내년 12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JP모건 말대로. 그러니까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할 수 있어요. 내년의 경제 성장률 보면 한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굉장히 낮게 잡은 거 이창용 총재 그 어떤 견해에 인드라가 동의하고요. 내년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필연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고 어쨌든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다. 이런 시간에는 한국인들이 조금 더 정쟁을 지향하고 뭔가 좀 미래를 위해서 달려갔으면 좋겠다. 하나 이제 이런 거죠. 인드라는 민주노총은 각종 비판을 안 하잖아요. 전 분명히 자유파시였던 비판하는데 민주노총은 대중기구기 대중 조직이기 때문에 대중 조직을 자유파시들이 주도하고 있어서 문제지, 민주노총 노조원들을 전부 다 자유파시로 몰는 그런 어떤 것은 분명히 구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도 자유좌파가 지도부가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뭐 가령 MBC의 공영노조, KBS 그런 노조, 3노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노조 운동들을 눈여겨보시고 이런 운동들이 건강하게 잘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민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파쇼에게 이렇게 지배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물가가 폭등했는데 임금 인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국유본이 원하는 방향도 임금 인상 방향이에요. 임금 인상 물가, 임금 인상 물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올해 내년 국면이다. 이러한 국면에서 성년형 정부는 명심해야 될 것이 이런 임금 인상의 수혜가 대기업 근로자에게만 가는 그러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이렇게 이럴 때일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련 노동관계법, 상속세, 소득세 이런 모든 것이 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통합 패키지로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하셨던 그때 최적화됐던 60년대 최적화됐던 부동산법, 상속세, 노동관계법 등이 반드시 세계화해야 된다. 지금 한국의 노동법도 굉장히 세계화에 뒤떨어져 있고 부동산세도 그렇고 고도성장 시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거죠. 한국은 더 이상 고도성장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 40년 전에 고도성장 시기에 제정된 법으로 지금은 눌려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다. 지금은 저성장 국가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최적의 세계화
경제 법안이 마련돼야 되지만 지금 좌익파시오 민주당이 국회에서 난동제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총선 때 국민이 힘으로 좌익파시오, 좌익파시오뿐만 아니라 우익파시오, 좌우익파시오들을 미국 중간선거처럼 물리치면서 자유좌파와 자유우파가 우세한 그러한 총선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 자신은 솔직히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비관하지 말고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희망을 갖고 힘쓰신다면 내일도 해가 뜨듯이 여러분에게도 희망찬 하루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고맙습니다.